가끔 이렇게 놀라고 자기 얼굴도 찍고 싶어요. 그래. 안 먹었어? 또 알아나가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제 에드워드 부회장님 이하 이모님들 전체 그 큰 합의하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기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19기 평통이 추구하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계층과 이념, 성별 모두를 아우르면서 진정하게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발걸음 하나하나가 큰 자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모두 다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9기 민주평통 LA 자문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여러 생각하는 그 국민의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가능한 한 짧게 줄여서 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양국 국기, 미국과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호국 선열과 민주화 평화를 위해 몸바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19기 LA 평통 LA 협의회 회장이신 에드워드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9기에는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기는 이원회별로 우리 위원장님들이 저희들 하나씩 맡아서 또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 11월 1일부터 3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우리 출범식을 했고 갤라를 했고 또 저희들 위원장님들 모시고 저희들 워크숍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또 짰고 또 오늘은 19기 처음 들어오신 신임 위원님들 또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저희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외부에서 또 바라보는 또 저희들 평통 시각과 또 바라는 것들 또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차종환 전 회장님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이내원 또 상임위원님 또 참석해 주시고 거의 모든 우리 부회장님들 또 상임 고모님들 고모님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소를 위해서 우리 오은영 상임 고모님께서 또 어레인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심규환 동일교육분과위원장님, 글로리아 또 여성분과 공동위원장님, 또 소병선 총무관사님 오늘 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는 평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기본 방향은 19기 평통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거의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바라는 평통의 모습, 그리고 또 이번에 평통이 여성과 차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본국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성과 차세대에 대한 강연 이런 부분들을 나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본국에서 원하는 만든 그
19기 평통, 그 평통이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또 19기 평통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8분짜리가 되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즐기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세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앞장서며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대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며 성공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어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현장의 통일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께 정책을 건의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통일 정책과 북한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회 장을 마련하여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통일 후계 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참여형, 체험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북민 지원 사업에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여 해외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혁 국내외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갑니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끊어진 길이 이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언제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일 국내외 각계각층의 대표인사 1만 9천여 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통해 지역과 계층, 이념을 초월하여 성별, 세대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 국민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 공모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참여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통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보강했습니다.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17개 광역시도 및 이북 5도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5개 지역회의와 43개 지역협의회 조직을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평화와 통일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국민참여 통일기구로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 건의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열린 자문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건의에 대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성 있고 시의성 있는 수시 건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 담론을 확산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의 평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여성과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전국적 평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지역의 평화 통일 활동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청년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활동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여 여성과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 통일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평화 통일의 공공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4개국 외에도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관련국으로 공공외교의 활동 지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된 국민의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여 결의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통일이 되면 다투지 않고 또 힘도 세질 테니까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따뜻한 미래를 희망합니다. 통일은 온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화이팅! 가자!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평화의 씨앗이 통일로 꽃피우고 번영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칠만한 19기 민주평통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 함께 번영, 함께 평화, 함께 통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LA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도드 부회장님께서 19기 LA 민주평통의 기본 방향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 여러 차례 저희가 취임식 때, 출범식 때 그리고 결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9기는 조금 전에 우리 보신 것처럼 저희들 다 함께 우리 함께 활동하는 게 이제 주요 저희들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두 가지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진정성 있는 운영, 평통 운영을 하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에 신뢰받는 활동을 하자. 그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효율적인 임원 조직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커뮤니티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공외교 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통일전략분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실질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워싱턴 DC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차세대 및 여성 의원들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신뢰받는 활동으로서는 첫 번째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함께하는 평통을 위해서 몇 가지를 계속 구상하고 저희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범동포와 함께 또 범동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이제 평통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평화 활동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우리 평화통일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희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문위원들이 이 지역사회의 건의사항을 우리 의장님께 전달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께서 계속 강조도 하셨지만 이번 올해 저희들이 우리 지역사 LA 지역사회의 평화 통일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해서 우리 의장께 건의하는 방향을 가지려고 합니다. 등등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크게 이제 우리 그 평통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평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리는 또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 중도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리더들 모시고 원탁 회의라든가 또는 대화의 그 시간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이제 차세대들 리더십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또 참여할 수도 노력하고 있고 또 특별히 북한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 중에 하나가 저희 그 남북협력분과에서 북한 영화와 또 북한 음식 또 알리는 그래서 1.2식당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1.2식당을 통해서 저희 기금모금과 함께 우리 평통 저희 협의회 기금을 통해서 북한 결핵 아이들에게 또 결핵 자금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등등 좀 더 효율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저희들 그랜드힐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킴이 활동을 또 시작해서 등등 우리가 커뮤니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평통이 이제 저희들까지 모여서 강의 듣고 또는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19기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함께 저희들이 봉사하고 움직이고 배우고 특별히 북한을 좀 더 알리면서 남북 교류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구 회장님 그 19기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해주셨고 이런 에드워드 구 회장님의 방향성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서 마음을 잡고 또 함께 회장님과 함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LA 협의회인데 과연 우리들 개개인들이 과연 미국에는 그리고 또 다른 해외에는 어떤 평통의 조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돼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과 기획과 이런 행동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소병선 총무간사님께서 조직 운영 계획과 그다음에 해외 조직 지역 회의에 대한 소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 평통에 대한 조직이나 여러 가지 활동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평통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만 12개의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저거 빨리 끝내야지만이
다른 분들이 빨리 끝낼 것 같아서 제가 12개 문제를 냈는데 회장님이 너무 빨리 끝내셔갖고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18기를 하면서 다 마치면서도 사실 좀 헷갈리고 알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기보다는 제가 몰랐던 문제를 낸 것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아마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질문 드리지 않을 테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직제로 보는 평통. 먼저 직제,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인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은 오늘 SAT 시험도 아닌데 복잡합니다. 그죠? 예. 우리 조직이 있는데 본국 사무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조직이 있고 우리는 LA 협의회라 그러잖아요. 민주평통 LA 협의회. 그러면 이제 사무처와 LA 협의회 사이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죠? 그 조직을 지금 보는 겁니다. 아마 아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낸 것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힌트를 드리면 특별시, 광역시, 시도, 이부고도, 해외 지역 이게 다 해서 25개입니다. 25개.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해외 지역회의. 예, 지역회의. 예, 우리는 해외 지역회의 속하고 25개가 지역회의인데 우리는 해외 지역회의 속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지역회의. 예, 부담 안 가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해외에 속했기 때문에 해외 5개의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여러분이 못 맞힐 것 같아서 제가 4개를 드렸어요. 그죠? 일본 지역회의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있고, 미주를 내면 좋은데 미주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미주는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지역회의가 어떤 것이면 되겠습니까? 예, 호주, 남미 다 되겠지만, 예, 다, 제가 드리는 그 문제에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답이신데,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와 태평양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5개의 해외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일본 내에 4개의 협의회가 있어요. 우리가 협의회잖아요. 협의회가 있는데, 일본 동부, 중부, 서부, 그리고 일본 근기라는 4개 협의회가 있고, 중국은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5개 지역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있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역회의로 들어가지 않고 협의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주는 너무 많아서 LA 등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8개의 협의회가 있네요. 자, 미주를 왜 로스앤젤레스만 썼을까요? 그죠? 이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자, 다음에서 미주협의회 20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20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곳이 2개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외우면 좋겠다, 알면 좋겠다 싶어 제가 냈습니다.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아닌 거 2개를 찾아보세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LA, 오렌지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애틀란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미, 카리브, 남미, 서부. 자, 2개가 여기에 협의회가 아닌 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죠? 아르헨티나. 예, 티가 좀 났죠? 예, 아르헨티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냐면, 지금 텍사스에 몇 개가 있어요? 3개나 있어요.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달라스. 뭐가?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이 정도면 아시겠다 싶어서, 제가 샌안토니오는 텍사스에 3개가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샌안토니오는 제가 일부러 끼워 넣은 겁니다. 이런 협의회가 20개가 캐나다부터 남미까지 같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속한 미주 협의회, 그렇게 미주 지역 협의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샌안토니오와 아르헨티나. 예. 자, 벌써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예, 숫자로 보는 평통에서 전체 자문위원수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죠? 동영상 가운데 전체 자문위원은 평통 전체
뭐 전 세계 다 합쳐서 몇 명이 될까요? 그죠? 19,000.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문위원으로서 누구에게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숫자가 모호하거나 이름이 모호하거나 명칭이 모호하면 절반은 할 말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평통이 몇 명이야? 그런데 뭐 몇만 명 될걸? 이거 조금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몇 명이라고요? 우리 19,000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전문성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자문위원은 19,000명. 물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명 그렇게 썼습니다. 19,000여 명. 자, 해외 자문위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몇천 명 되나?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거예요. 몇천 명 몇천 명 되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열심히 활동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알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아까 나왔던 대로 3,600명. 근데 그것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원래 공식적으로는 3,600명인데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3,600여 명. 자,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이 정도 알고 가셔도 이제 내가 무슨 말 할 때 전문성 있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그러면 미주 20개 협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협의회, 다시 말하면 숫자가 가장 큰 협의회가 어디일까? LA. 예, LA 그러면 참 좋겠죠. 예, 좋은데 18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18기까지 189명까지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가장 컸는데 그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은 그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상기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 동부가 170명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LA가 159명. 우리 출범할 때 156명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죠? 근데 거기 통계는 159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책자에는 그렇게 됐고, 동남아 서부가 157명으로 됐고, 참고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뉴욕이 두 번째로 큰데 147명, 그 다음에 워싱턴이 120명, 그 다음에 오스샌디에고가 111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충 뭐 숫자는 몰라도 규모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편하시겠죠? 이해가 더 편하시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올해 이렇게 회장님이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하다 보면 다시 그 19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자, 운영위원회. 자, 이제 우리 직책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3월차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몇 명이 있을까요? 50명. 네, 50명 있습니다. 50명. 자, 50명. 자, 근데 이제 우리 미주의 김동숙 의원님, 그 다음에 LA의 최강철 의원 두 분이 이제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상임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숫자는? 300명, 500명. 예. 저도 300명이라고 알았거든요. 그 회장님. 근데 500명으로. 예, 500명. 그게 이제 전에와 다른 부분 같아요. 500명. 자, 근데 우리 협의회에 두 분이 계세요. 그죠? 이내온 장병호 상임위원님이 우리 협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더 자랑스러운 두 명을 배출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이가 어떤 것인지 혹시 제가 좀 시켜보면 안 되겠죠? 예. 부담스러우니까. 자,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결정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다 결정하는 곳이에요. 50명이서. 그분이 직접 수석부의장님이 주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대통령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그럼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우리 로컬에 있는 협의회 사이에서 전달하는 역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임위원들이세요. 이제 좀 개념이 조금은 되시죠? 그렇게 운영위원과 상임위원님들이 그 본인들의 그 역할이 구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알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가 가진 조직의 그 장이 어떤 분들인가,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긋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 수석 부의장이 누구신지, 예, 사무처장이 누구신지, 미주 부의장이 누구신지, 우리 LA 협의회장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석 부의장님이 누구시죠? 예, 정서연 수석 부의장님. 그러니까 25개 지역회의가 있고 그걸 총괄하는 예, 부의장이 수석 부의장이 정세현 수석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처회의를 총괄하는 예, 이승환 사무처장. 예, 그 사무처의 장이 수석 부의장이라면 전체적인 살림을 하고 모든 걸 다 관할하는 분은 바로 이승환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회의 그 지역회의마다 한 분의 부의장이 있어요. 부의장이. 그러니까 5명의 해외 부의장이 있겠죠. 일본, 뭐 중국 다 합쳐서. 자, 여기는 이제 미주 부의장이 있는데, 미주 부의장님 혹시 뭐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덕환 미주 부의장, 시애틀에 있는 노덕환 미주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LA 협의장님 이름을 성함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예. 예. 에드워드 LA 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의장은 당연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장이십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그 감을 잡고 가셔도 가장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2문제를 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활동들을 말씀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냥 그 지우지 못해 놔뒀습니다. 제 이름 넣으려다가 예. 총무관사 이름 안 나왔네. 예, 뭐 그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튼 다른 그 미주에 관한 그 저기 협의에 관한 부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제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설명 재밌게 해주신 우리 그 소병성 총무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자리인데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준비해 오셔갖고 앞으로 그 통일교육분과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좀 준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저희들이 비디오를 볼 때 이번 19기 평통의 가장 중점적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공공외교의 역량 강화예요. 그러면은 사실 공공외교는 한국에 있는 평통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 바로 그 정치인들이 타국 정치인들이 있고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외교가 되는 이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공공외교의 천병은 저희 LA나 또 해외에 있는 평통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 19기에서는 또 통일전략분과 위원장님께서 이전부터 공공외교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해오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영준 통일전략분과 위원장님께서 효과적 공공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공공외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발표를 한 10분 정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그 19기 그 평통의 그 활동 방향 중에 4번째가 바로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라고 하는 이제 활동인데요. 좀 생소하죠. 예, 그리고 그 제가 그 외교부에 들어가서 그 정의를 따오고 그리고 여기 LA에 있는 그 USC 대학원에는 실제로 그런 전공이 있어요. Public Diplomacy가. 그 다행히 제가 같이 그 다른 일로 활동하는 그 후배가 공공외교 그것을 전공한 친구라서 이번에 발표 준비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금 그 이 언어가 순화돼야 하는데 좀 어렵죠. 그 한국 그 외교부에서는 공공외교란 그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그래서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자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그런 식의 활동을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외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을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요. 그 하드 파워가 그러면 반대로 뭐냐고 하면은 그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빼놓고 타 국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하고요. 요새는 이제 그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합쳐갖고 스마트 파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 공공외교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K-팝이죠. 그리고 또 드라마, 그리고 스포츠입니다.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공공외교의 능력이 한 중간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그 외국인들이 보는 이제 그 삼성 굉장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성이 대한민국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런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외교를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국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 문화, 거기에서부터 어떤 공공외교의 정체성이 출발하지 않고, 가령 K-팝 그러면은 그거 어느 국적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얘기하는 게 한국의 공공외교가 더 강화되려면 다시 자기의 전통 문화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돌출해내고 찾아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 역사가 200년이기 때문에 되돌아갈 때도 별로 없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5000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나요? 다음으로? 예. 그 해외 동포 쉽죠. 예. 우리 미국의 예를 들어서는 미주 한인들에 대한 규정이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미국 시민일 수도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Peoples of Color 유색인종의 들죠. 그리고 immigrant 이민자이고 그리고 minority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고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우리 해외 동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동포, 미주 동포의 공공 외교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이런 얘기 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동포 한 개인이 다 외교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판단한다. 그래서 공부 잘해라. 뻔한 잔소리로 다시 공부 잘하고 착해라. 까불지 말고 이런 어렸을 적에 얘기 들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미주 동포가 해야 하는 민족 외교 활동이고요. 여기서 공공 외교를 얘기할 때 매력, 왜 사람 간의 그러니까 이성 간의 매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멋있다. 굉장히 리더십 있네.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라는 그런 매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주 동포가 그러한 외교관의 역할을 할 때, 공공외교 외교관 역할을 할 때 자기의 품성들을 되돌아보고 정말 자기는 외국인들과 사귈 때, 그리고 주류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매력 있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나의 품성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통의 공공 외교 활동은 그러면 과연 이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고민해 봤는데요. 바로 그것은 평화 통일 공공 외교가 그 평통 안에서 얘기하는 민족 그 나라 개인이 아니라 동포가 아니라 평통이 해야 할 공공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랑 2번은 비슷한 말인데요. 그 미국에 있는 정치 사회 또는 이와 더불어 시민 사회와 교류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그 형성을 해서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러한 담론을 확산시킨다. 이것이 그 우리 평통에서 그 평화통일 외교를 공공 외교를 그 해야 하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 그리고 외국 단체들, 기관들, 특히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이러한 그 사회 네트워크 이런 그 단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ABCD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를 공공외교 인적 자원으로 계속 그 교육시키고 그 주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공공외교 관련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계속 그 우리 자문위원 오늘 같은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 동포 사회를 향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공공 외교 역량을 늘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 외교 활동을 하려면은 그 어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 또한 필요한 정보들도 수집을 해서 그 사무처에 알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받는 것입니다. 공공 외교란 것은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이제 advocacy, political advocacy work가 뭐 연방 의원 하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다.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 평통도 지금 152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명한 그런 그 카드가 그것이고 지금 지난번에 평통의 이름으로 그 브래드 셜먼 만났었고요. 그리고 내일 또 평통의 몇 분들이 그 지역사회의 그 사회활동가들과 함께 그 캐런 베스 37지구의 하원 그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납니다. 근데 공공외교란 물론 그 우리 평통에서는 이것을 이런 political advocacy work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하는 많은 그 이외의 활동들이 강연회를 포함해서 교육 활동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그 공공 외교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 소프트 파워를 빌드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그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공공외교를 굉장히 쉽게 조금 길지만은 우선 쉽게 발표해 주신 박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요. 3월 15일 날 또 우리 박영준 위원장님 단장으로 해서 워싱턴에 한반도 평화대회에 평통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평통이 또 지원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원하실 분들은 박영준 위원장님한테 문의나 평통 본부에 문의하시면은 같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LA에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 LA 커뮤니티와 같이 교류하고 커뮤니티에서 또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커뮤니티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아주
저명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사학을 전공하시고 뉴욕과 LA, 오렌지 카운티 뭐 두루두루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본부장과 논설실장, 편집국장들을 하시고 지금은 LA 중앙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역할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책, 그래도 한국이 좋아 뭐 이런 책도 쓰시고 여러 저술 활동도 하고 또 강연 활동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정호 중앙일보 편집국장님께서 어려운 걸음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종호입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진지한 자리고 이렇게 좀 엄숙한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30분 강연하는 줄 알고 이제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보니까 짧게 해야 되는 분위기여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 브로셔에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부끄럽고요. 언론사 신문사 오래 있는데 저거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직업병인데 역활, 저 틀린 글자죠. 역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병통의 역할입니다. 예. 평통의 시계를 보면서 제가 200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올해 이제 20년째 접어드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제가 중앙일보에 있었는데 평통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평통이 항상 이슈 메이커더라고요. 뉴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2년마다 평통이 누가 된다더라, 어떤 사람이 된다더라,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다 많았고, 또 그렇게 또 제가 주로 듣기로는 흉들을 그렇게 많이 봐요. 평통에 대해서. 그 필요 있나? 2만 명이나 모여서 무슨 자문을 하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데도 또 때만 되면 다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이렇게 일도 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언론에도 열심히 다뤄주잖아요. 왜 이렇게 병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실까?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지만 한국 정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공식적인 그 조직은 이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외교관들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현지 주민들이, 현지 한인들이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소위 감투면 감투인데 이런 거를 쓰고 또 우리 모국을 생각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 자리가 평통위원이고, 또 이렇게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들 나름대로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고 하신 분들이죠. 어떤 지식적으로나 또 비즈니스를 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신망을 받거나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다 평통위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우리 커뮤니티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하시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역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9위, 10위, 하여튼 10위권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열을 꼽잖아요. 교육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교육을 열심히 시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켰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게 공정한 사다리. 물론 약간의 폐해도 있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중국도 있었지만 또 없던 이 과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부터 내려와서 조선시대 때 쭉 우리
일제 되기 전까지 19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시행됐던 건데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 과거 시험이 기본 취지가 뭐냐면 저희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좀 써먹는 건데 미국에 가니까 한자 볼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읽어서 다 까먹어서 모르시겠지만 입현무방 유재시용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우 설립자 그러니까 현인 그러니까 재주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데는 이 모방자들 모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유재시용 오직 재주를 보고 그것을 쓰는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오늘 보니까 그 취지문을 보니까 평통조직 그 취지가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성별, 세대 따지지 않고 이 개방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일단 과거 제도에서 뽑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연속극 보면 드라마에 이제 자원급제하고 배설들을 하는데 대부분 과거 제도를 참 자주 봤어요. 과거 시험을 뭐 지방마다 보고 동네마다 보고 온갖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과거 제도는 두 개로 나눠요. 대과, 속과. 대과는 정말 뽑아서 벼슬길에 나가는 거고 속과는 그 대과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시험 같은 거였어요. 그 속과를 이제 두 번을 쳤는데 처음에 이제 지방 동네에서 누구나 글 좀 읽고 책 좀 읽으면 누구나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에 붙으면 그게 이제 초시라고 그러는데 처음 붙었다 해서 초시예요. 초시는 우리 뭐 옛날에 국어책에 황수는 소나기 이럴 때 보면 그 윤초시 때 뭐 딸하고 이렇게 썸씽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초시예요. 그 초시에 붙으면 그 붙었다고 해서 초시라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 벼슬 이름은 아니고 윤초시, 김초시.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묶어가지고 2차 시험을 쳐요. 거기서 이제 더 붙으면 그걸 이제 생원시, 진사시라고 그러는데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거예요. 생원이나 진사는 뭐 1년에 한 100명 정도 뽑고요. 조선시대 통틀어서 우리 지금 1년에 이번에 병통 유언 전체 숫자하고 비슷한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생원이 한 2만 명, 진사가 2만 명. 이 사람들은 이제 벼슬은 아니지만 그 생원이나 진사는 그 마을이나 뭐 지역에서 글을 읽었다라는 선비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나면 나중에 성균관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임금님 앞에서 진짜 그 전시라고 해서 과거를 치고 거기서 이제 뭐 의사화를 꼽고 자원급제를 하겠죠. 그렇지만 뭐 관직은 한정돼 있고 인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진사나 생원에 머물러서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지방 향리에 다 나가서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생원 진사였어요. 그 생원하고 진사는 어떻게 틀리냐 그러면 생원은 조선 전기에는 더 많이 이제 활발했었는데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예요. 경전. 그래서 뭐 달달달 외워 사서삼경을 외워서 글을 직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사는 거기에서 함술 더 떠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글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문학, 뭐 시나 부나 표나 이런 한자 글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은 진사가 되는데 나중에는 진사를 조금 더 쳐줬어요. 그래서 그런 진사만 마을마다 뭐 우리 노래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런 것처럼 그 진사가 이제 그 마을의 큰 유지였는데 조선시대 때 한 뭐 2만 명이나 되는 이 세권 진사 이런 분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조선이 몇 년간 갔어요? 거의 500년 갔죠. 475년 정도 해가지고 1392년 세워져가지고 1910년 문 닫을 때까지. 그 옛날에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조선이 왜 이렇게 빨리 망했나? 왜 망했을까? 그래서 그 망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우리의 나쁜 점들을 막 부각시키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당파송을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지금 우리 심교환 우리 여기 교육분과위원장 국사 공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길게 간 나라가 조선이에요. 500년이나 유례가 없어요. 세계 어디를 봐도 중국, 미국 뭐 다 몇백 년 뭐. 그래서 조선이 왜 이렇게까지 오래 존속할 수 있었을까? 뭐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게 존속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찾는데 뭐 많은 학자들이 그 중에 하나로 이 든든한 유교 바탕에 근거한 선비 정신을 꼽아요. 그 선비 정신을 이끌어 가던 사람들이 바로 지방 향시에서 다 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글을 읽고 지역 유지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던 진사생원들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말로 뭐 진사생원 이 사람들이 문과 사람들인데 그 조선시대 과거를 보면 무과도 있잖아요. 뭐 무과에서 겁제해가지고 붙었는데 벼슬을 못 받은 사람을 선달이라고 그랬어요. 봉이 김선달 하는 선달. 그런 분들은 이제 선달. 그리고 그 비슷한 말로 한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량도 이제 무인 출신들 중에 뭐 이렇게 부잣집 자제들 중에 벼슬자리가 아직 안 나서 안 나가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량, 선달 이런 사람들인데 후세에 오면서 뜻이 조금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진사나 선달 같은 이런 진사나 생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조선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 지역사회 개몽도 하고 자기 스스로 연구도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어떤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통위원 여러분들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인재분들이 다 모이잖아요. 매년 제가 뽑을 때마다 신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뽑혔나 봐요. 다 보고 뭐 직업도 보고 나이도 보고 하는데 야, 어디서 이런 인재들을 다 끌어모았을까 라고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별로 이렇게 또 큰 칭찬을 못 얻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제도적인 문제, 태생적인 문제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정치나 뭐 또 그 위에 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해외 한인들로서 우리 여러분 평통위원들은 정말 우리 미주 한인 사회의 간판 얼굴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고 오늘 여기 한인회 장실에 뭐 한인 있지만 한인회 솔직히 뭐 집행부만 있잖아요. 뭐 한인회 소속 저도 뭐 한인회 소속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인 그래도 정말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는 걸 보고 참 한인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병통이라는 것은 정말 조직이 갖춰져 있고 짜임새가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래 정부 공인 단체이기도 하고 헌법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또 그렇게 자부심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정말 이 병통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늘 가져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에드워드 구 회장님 계시지만 18대에서 19대에 넘어오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좀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신문사에서도 배웠고 우리 집행부들 다 이렇게 배우고 하셨는데 아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아까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서 공부가 딱 되네요. 그렇게 이렇게 진짜 공부들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배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동포사회가 기대하는 거는 그 다양성과 배려심, 뭐 포용성 이런 것들이에요. 평통이 뭐 보수 정권이 뭐 잡았다고 해서 보수 정책으로 가고 진보 정권이 잡았다고 해서 진보 정책으로 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통일이라는 가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도와준다는 가치는 정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신문사도 입장도 그래요. 비슷하게. 그래서 뭐 저희 조각을 보고 뭐 보수니 뭐 빨갱이 신문인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너무 보수니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정말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픈마인드 하시고 배려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성향이 다른 분들도 같이 모여서 이 회장님 리더십에 따라서 착 하면 정말 박수 받고 갈채 받고 나중에 정말 우리 진사 같은 우리 이 지역의 진사 어르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 멋진 평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짧은 시간에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시가 시험 마감인데 마감을 엄청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마감하시고 이 자리를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신 우리 이정호 편집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중앙일보를 애독하고 중앙일보를 더욱더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고받는 글의 속에 작은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뭐 생원 진사 궁극적으로 조선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였고요. 이 부분은 저희 평통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LA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 리더가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로서 제대로 된 모습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라고 하는 또 열린 평통으로 나가라고 바라는 그런 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금 쉬어가면서 우리 또 수석 부의장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남북 그 평양 서울올림픽 주체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이야기하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현 정세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 분석을 좀 먼저 한 뒤에 내년도 민주평통이 전개하도록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 내지는 어떤 논리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하려면 내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과거에는 올림픽 그 개최지를 7년 전에 되게 결정을 했다는데 88 올림픽을 81년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2032년 올림픽 유치가 과거처럼 7년 전에 결정되지를 않고 같이 가지도 않고 한국 혼자서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하겠다고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내년에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협력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다 좋은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평통 이름으로 정책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철도도로 연결 뿐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북한의 체육시설 개보수 문제가 반드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이게 뭐죠,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도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가던 시절에 그게 계속됐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문제라고 해서 절대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은 북한 경제 여러 가지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설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신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해주지 않고 누구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또 그 들이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이 돌아오는 것이 남북협력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평화라는 것이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invaluable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화해협력 시절에 금강산 관광이 일상화되고 개성공단 출퇴근이 일상화되고 그 다음에 평양 등 주변 주요 도시의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 명목으로 북한 지역을 출입하던 시절에 북한 사람들의 소위 대남 적개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저희들은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북쪽의 대남 적개심, 정치교육으로 주입된 적개심, 우리 쪽에는 아직도 대북 적개심을 녹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쪽 인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사실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통일도 올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4.27, 9.19 선언 이거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독자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가 결국 전 제일 큰 조직이 민주평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진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또는 북핵 협상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뭔가 이 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열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식으로 해야 뭐 공동올림픽이고 뭐 DMZ 평화지대 하고 대통령이 내신 숙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숙제를 하려면 숙제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스스로 갖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내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2032년 올림픽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으로 추진하고 나면은 아마 우리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기분으로 이걸 좀 참고 기다리면서 지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국내 외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상입니다. 19기 평통, 동북 평통의 기본적 방향이 공공외교와 더불어서 여성과 청년의 역할 확대이고 그 연장선 하에서 저희 LA 내에서 실제로 LA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여성과 그리고 또 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 또 가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또 교육하고 여러 LA 여러 지역에도 나가서 교육도 하고 계시고 하시는 우리 로렌권 심리상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또 오셔서 실제로 한인사회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여성을 대하고 여성과 함께 또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배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 올라갈까요? 네. 네. 네,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 노랭권입니다. 저는 그 한인가정상담소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가정폭력 부서의 패밀리 애드보케이스로 일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성폭력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주 한인 사회에 지금 아까 편집부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원 진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네, 이런 기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퀴즈예요. 라떼 is a horse.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알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한 분 하시네요. 한 분. 그러세요? 네. 제가 그래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하세요. 그러세요? 네. 라떼 is a horse.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제 감이 오세요? 네.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뭐에다 쓰는 거예요? 네? 나 때는 말이야. 네, 아시네요. 네.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하시나요? 제가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거 아세요? 뉴스에 났는데, 네. 영국 BBC 방송 아시죠? 네, 영국 BBC 방송이 2019년 9월 23일 날 오늘의 단어로 꼰대 이렇게 스펠링을 KKONDAE 꼰대를 오늘의 말로 영어로 써서 네, 뽑았어요. 꼰대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나는 오라.
그 나는 옳다는 소리는 뭐예요? 너는 틀렸어.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태를 나타내는 말로 꼽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K-팝, K-드라마처럼 이제 K-월드예요. 그래서 이 꼰대라는 게 꽂혔는데, 근데 뭐 여기서는 older person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은 20대 꼰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나만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내가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요즘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꼰대라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꼰대를 누가 싫어할까요? 꼰대 아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데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다 싫어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만 옳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도대체 그러면 꼰대란 이제 이게 혹시 인터넷을 보시거나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꼰대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요청받을 때 심 위원장님이 주신 이제 이 어떤 행사고 어떤 목표로 하는 행사고라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 목표 중에 이 민주평통 이 행사의 목표 중에 지역, 계층, 이념을 초월해서 성별, 세대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 국민 조직으로 변한 19기 평통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꼰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성별과 세대별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선 어떠셔야 돼요? 이런 꼰대의 기질에서 벗어나셔야 성별을 초월한 세대를 초월한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역할을 미주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토픽을 말씀드릴 거예요. 나만 옳다,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라고만 주장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내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자는 거예요. 이런 여지를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고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 하고 그중에 세 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사생활 참견 금지. 내 사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생활도 존중해 주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신다고요? 네. 그리고 꼰대라고 찍히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왜요? 네, 안 통하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라떼는
마리아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로 눌러요? 네, 나이로, 지위로.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아서 그래서 말이야 이러시거나. 근데 사실 오래 사셔서 뭐 저도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경험한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지만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잘 소통할 수 있겠는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 이것만이 길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고정관념. 쌓이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고정관념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지금 한인가정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드려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의 주 관심은 성별 문제, 남녀 간의 문제에 제가 성폭력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남녀 간의 파워의 불균형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녀 간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별 고정관념 중에서 젠더랑 섹스가 있어요. 여러분 젠더와 섹스의 차이를 아세요? 한국말로는 다 같이 그냥 성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폼 같은 거 필아웃 쓰실 때 보면 섹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에다 체크하세요? 네,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남자냐, 여자냐 체크하시잖아요. 그래서 섹스는 이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신체적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이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할 때는 섹스를 쓰는데, 젠더는 똑같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남자에게 기대하는,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관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국말로는 성이지만 영어로 젠더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젠더 퀄리티를 뭐라 그러죠?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좀 더 넓은 개념에서의 그 성평등을 얘기해요. 젠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주 평통은 한국의 평통과 좀 더 역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사시니까 한국 문화도 알아야 되고 미국 문화도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은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이런 성평등과 한국에서의 성평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력, 뭐 가정폭력, 성폭력 다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다 아울러서 젠더 베이스드 바이런스라 그래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느냐 얘기하려면 요즘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혹시 성인지 감수성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젠더 센시티비티.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빨리 짧게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이 급한데요. 젠더 센시티비티. 성인지 감수성. 뭔지 들어는 보셨죠?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 뭐냐면 남성이라든지 남성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인지는 뭐예요? 안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이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이면 여성에게 기대되어지는 것들을 성인지 아는데 그거에 대한 감수성. 그에 따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든지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리거나 또는 푸대접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가 없어지도록 성 때문에 받는 차별을 줄이는데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온 사회가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또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단체 안에서 이렇게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줄이자. 내가 그런 문화를 만들자 하는데 여러분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거는 여기에 여성분들이 많으신 거가 참 반가운데, 네. 그렇지만 아까 20대 꼰대가 있는 것처럼 여성이라 그래서 꼭 여성의 대표자 역할을 하시는 건 또 아니시고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에 너무 익숙하게 알아왔던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나?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케 하는 말 베스트 3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혹은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해. 그렇다면 네, 여러분의 내가 혹시 너무 꼰대스럽게 말하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여자가 말이야. 네, 보통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많이 나가죠. 여자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못 따라와요.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최고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길 원해요. 그런데 보통 여자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네, 어딜 나서 네,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말이 따라와요. 네? 나대지 마.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여자가 말이야 어딜 나서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나서지 못한 존재. 네, 그러니까 여자는 되게 부족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게 그 안에 점점점에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반이 여잔데 혹은 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50%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 여자가 말이야 그 차리고 다니는 게 이러면서 아래 위로 훑으셔. 그래서 여자는 꾸미고 다녀야 되고 잘 입고 다녀야 되고. 왜 여자만이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자리나 때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일인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여자들에게만 더 강요해요. 왜? 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네, 네, 특히 이제 제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말이야. 내가 옷을 좀 벗고 다녔다고 해서 나한테 그 성폭력이 있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빅팀 블레이밍이세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런 거 와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건 여자 일이야.
오늘 이렇게 회의 준비하고 하는데 그 뭐 책상 닦고 꽃병 나르고 식사 이런 준비하는 건 그건 여자가 하고 이렇게 나서서 사회 보시고 이런 건 남성분들이 하고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야지. 나는 여자 옆에 앉는 게 좋아. 네. 그래서 꼭 회식 가면 부장님 옆자리는 제일 어린 여직원이 앉아야 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 위에 높으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부터 아닌 사람들까지 어떤 사회에서든지 이건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깨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베스트 3니까 제가 2개 더 해야 돼요. 죄송해요. 좋아서 막 주시나? 아, 그래요? 네네네. 자, 베스트 3 중에서 2번째. 농담이야. 이거는 이제 나올까요? 심한 말 해놓고. 어떻게 심한 말 해놓고? 성적으로. 네, 맞습니다. 성희롱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섹슈얼 호러스먼트. 성희롱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이 있는데 이 농담이야 이거는 대부분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한 후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즐겁지 않은 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회사에서 이메일로 이거 재밌는 농담이야 그러면서 이메일을 같이 돌린다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 끝내고 온 직원한테 뭐 살이 빠졌어 뭐 이런 농담도 지금은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친하니까 그랬지. 상대방이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용납되지 않아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밥 먹는데 이제 결혼 얼마 하지 않은 직원이 우리 남편이랑 침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직원이 진짜 얘기만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떠세요? 네, 정답이세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상대가 정말 우리는 친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는 괜찮아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닌데? 우린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데? 기분 나빠 이러면 이건 문제고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기대하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될 줄 알았어. 특히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미국엔 법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이거는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많이 들어보셨나요? 언제 이런 얘기 하세요?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육체적 성희롱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둥, 뭐 동생 같아서 그랬다는 둥,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격려 차원으로 등을 두들겨 줬어요. 어깨를 두드렸다든지 허그를 했다든지 또는 이 안마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 안마를 해달라고 내가 피곤해서 그냥 안마를 부탁했어 이 얘기 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별과 세대를 다 아우르는 민주평통 19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즐겁다고 상대가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이야기만 주장하지 않으시고 귀를 많이 열어서 상대방도 존중해 주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는 평통위원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인사회에서 쉽게 듣지 못하는 강연일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강연 듣지만은 사실 이런 강연들을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저희들이 에드워드 구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먼저 이문진님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시고 또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 그래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보다도 자리가 좀 더 빈 것 같아요. 이 좋은 내용을 앞에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 이런 내용이 있으면 더 안 갈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바쁘셔서 가셨네요. 그래서 다음에 로렌 권 선생님 같은 분은 다음에 언제 또 구회장님 언제 기회가 있어서 그 평통위원들 전체 왔을 때 한번 또 이런 교육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밑에 날짜를 안 찍었습니다. 또 쓸려 또 한번 하려고. 아니 뭐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행사에서도 저런 또 분들은 자주 모셔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통 기본적으로 청년과 여성위원 그리고 공공외교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중에서 아주 대단한 보물이 계세요. 저희 물론 교육분과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데 예술가이십니다. 일전에 임재환 위원께서 대학 그 졸업 발표회처럼 갔었는데요. 거기 여러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 졸업 발표회장이 들어가는 걸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금강산이 수묵화로 그려져 있고 금강산이 그 영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공외교도 하시고 또 예술가시어서 그런 어떤 작품도 그 청년위원회 바램을 듣고 또 포부도 듣고 마지막으로 그 임재환 위원님께서 만든 영상도 같이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우리 또 청년들을 보면서 조국의 미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4년 초등학교 당시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인민 관광 가이드와의 일상적 대화하며 느꼈던 즐거움 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뉴스에서 접한 북한은 현재까지 핵과 미사일로만 치장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학부를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거기 재학 중 서울대학교 여름학기에서 이제 CIA 전 한국부서 요원이 가르치시는 수업을 들었고 이제 사회참여적 예술이라는 개념, Social Practice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Humans of North Korea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HNK는 미주에 정착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봉사는 물론 시카고 대학교 브루스 커밍스 교수부터 현 트럼프 정부의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계신 모스탄 교수 등 진보적, 보수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초청했습니다. HNK의 목표는 단 하나, 정치적 신념이 달라도 한반도 이슈와 북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마련하기입니다. 이런 포부와 함께 현재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UCLA를 다니기 위해서 LA에서 LA 민주평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기 평통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년과 여성위원회 비율을 늘리고 지원한다는 소식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좀 저는 마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떼 is horse, right?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한국 직장이나 사회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회상하시는 선배님 아니면 어른분들의 조언을 듣고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이 만든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이라는 아주 큰 담론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려는 의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펼치려는 강한 욕구가 충돌하는 현상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다수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내 민주적인 의견 공유를 위해선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이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의 정치적 의견, 사회적 배경, 즉 나이, 직업, 성별,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서로를 아주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9개월 동안 그 석사 논문 때문에 이제 연구차 한국에 머무르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 산하에 있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런 민주평통 같은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좋은 약속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약속문이 매번 저희 분과 회의를 할 때마다 테이블에 올라져 있었고 그리고 각자 뭐 한 번씩 읽으면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다 같이 함께 타이틀만 위에 있는 타이틀만 각자 제가 숫자를 불러드리면 다 함께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평등 문화를 지향합니다. 상호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위계 질서가 없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둘, 한 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 비하하지 않습니다. 셋,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귀를 기울입니다. 넷, 네, 말하는 이는 자신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듣는 분은 말하는 이를 존중하면서 상대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다섯, 서로 존중하고 실수를 보다듬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이거는 뭐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9기 평통의 목표처럼 저희 평통 LA 평통에서도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컨트로버셜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청년은 미래의 한반도를 만들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내일뿐일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저번 주 문정인 교수님 렉처에 갔다가 아주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청년은 미래를 논의하는 차세대, future generation이 아니라 지금부터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고 대비하는 현세대, current generation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를 책임질 사람들로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청년들의 수기와 행동의 과정이 절실합니다. 네, 뭐 모두 아시겠지만 현재 LA 평통에는 차세대 분과 몇 분, 아니면 뭐 최연소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황용화 의원과 저 외에는 제외하고 청년 quote-unquote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19기 평통에 더 많은 청년을 정식 의원으로 들여오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현재 평통 외에 LA 자체에는 제일 한인 분포가 많다 보니 한인 학생회, 한인 교회, 동호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청년들에게 저희가 더 젊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서 유학생, 1.5세, 2세 한인 다이아스포라 청년들이 통일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로니모임, 이문조님은 10대 때부터 한반도 이슈를 고민하시고 쿠바에 있는 한인 사회를 이끄시면서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남북한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꿈꾼 청년이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영화 헤로니모 전우석 감독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중에 감독님의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 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한반도 이슈를 바라보는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LA에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 한반도 평화, 통일로 함께 걷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청년의 신선함과 그리고 가장
내려박히기만 앞으로 차세대 그러는데 그런 말들을 함부로 안 쓰고, 물론 현 세대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은 어쨌든 현 세대를 같이 어우르는 그 모습 말씀에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마지막 순서인데요. 임재환님이 아까 처음 발표하실 때 어릴 때 금강산에 갔던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졸업이 아니라 그 대학 그 전시회에서 발표를 하고 보였던 영상입니다. 아주 감동적인데,
저희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이제 이번 19기 평통에는 참으로 인재가 넘칩니다. 이런 청년 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장님 이하 또 임원진부터 그리고 또 저 뒤에 저렇게 영상 갖고 카메라 세대와 4대를 가지고 이 현장을 라이브를 또 해주시는 그 오 의원님까지 모두 그 지금 자리가 공간이 이래서 같이 일어서서 둥글게 손을 잡을 수가 없고요. 모두 같이 일어서서 옆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마지막 제2의 소원인 통일을 같이 부르면서 부르고 공식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또 2가지 우리의 소원은 평화까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소원은 앞으로 다 나오셔갖고요. 공항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평화 이 정선사에서도 자, 이로써 제19기 민주평통 LA 자문위원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환 위원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저희들 오늘 저희들 6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 프로그램인데 지금 시간 한번 봐보십시오. 네, 8시 32분입니다. 네, 2분 늦었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교육분과와 여성분과 두 분과에서 수고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분과위원장님 또 여성분과 우리 공동위원장님 모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토요일날 아침 우리 그린피스 파크에서 이제 우리 거북이 마라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거북이 마라톤 때 2032 서울 평양 올림픽을 기원하는 마라톤에 다 참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바로 점검해달래요. 네, 저기 총무님들 아무도 가지 마시고 잠깐 남으셔서요. 여기 오늘 마무리 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인수검사 행사가 있어요. 네, 총무님들 죄송하지만 잠깐 남으셔서 여기 행사장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내가 다른 행사였습니다. 아, 진짜.